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화요일이죠.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1% 엄마 코칭이 있는 날인데 이 수험생들 뭘 체크해야 될지 체크리스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시간에는요. 가족 간 금전거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 며칠 불쑥 다가온 초겨울 추위에 놀라셨죠? 다행히 이번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다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전망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오늘 날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해주세요. 네, 낮부터는 다시 이맘때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오늘 중부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남부는 하늘빛이 흐릴 텐데요. 늦은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제주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등산객분들은 산불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농작물 저온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0.6도, 청주 2.5도, 전주는 3.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공기가 부드러워질 텐데요. 서울이 10도, 대구 13도, 강릉은 14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분들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숙박 페스타 바가지 논란입니다. 정부가 전국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를 진행 중인데요. 이게 국민들 여행도 가고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라고 하는 건데 숙박업계가 보란 듯이 가격을 올리면서 바가지 요금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관광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네. 취지가 무색하게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올려받고 있습니다. 늘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항상 지역 축제에도 한동안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국내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의 정부 지원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숙박업소들이 가격을 더 올리고 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보니까 심지어 지난 9월 성수기 때보다도 더 비싸게 받으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가령 부산 서구의 한 호텔의 경우에는 비교해보자면 이 성수기 막바지였던 지난 9월에 2박에 22만 원이었는데 2개월여 만에 40만 원이 된 겁니다.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숙박 페스타라는 명목으로 가격이 2배씩 뛴 것이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숙박 요금이 2배 이상 뛰고 이러면 할인 쿠폰을 받는다고 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슨 혜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요. 네, 이거 좀 마치 완전 조삼모사고요. 이런 거면은 뭔가 세금을 쓰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온라인에서도 가격 올리고 세일하면 그게 세일이냐. 숙박업체만 나라 돈으로 요금 올려받고 이익이지 사용자는 별 이익이 없다.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나라 돈으로 숙박업소 숙박업체 배만 불리는 모양인데 이거 뭔가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문체부는 이 숙박 쿠폰 판매량이 높은 숙박 시설에 대해서 어떤 무작위 샘플 조사를 하고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소명이 불충분하다면 쿠폰 지원금을 미지급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100% 전수조사는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 가격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점도 있기 때문에 좀 완전히 통제하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바가지 요금의 문제는 소비자들이 국내 여행이나 좀 지역 여행 이런 쪽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신뢰 문제가 있겠죠.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값 올리고 이런 게요. 지금 잘 된다는 거지. 그렇죠. 사람들이 오니까 맞아요. 네. 가격 올려도 온다. 뭐 이런 거고. 요즘에 보세요. 주말 되면 길 막히고 어디 관광지 예약하려면 예약도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올리는 건데 이런 거 이용해서 막 올리고 얌체짓 하면 페널티 줘야죠. 이런 것도 좀 강구해 봐야죠.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피크 코리아론입니다. 일본 경제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는 하락세만 남았다는 피크 코리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일본의 한 경제지가 내놓은 기사 제목입니다. 한국은 끝났다. 굉장히 강한 워딩을 쓰고 있는데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점점 줄어들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주목했는데요. 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GDP 증가율 추이를 인용합니다. 이걸 보면 한국이 1980년대 평균 8.88%였던 게 2000년대에 4.92%로 급감한 뒤에 2010년대에는 3.33%, 또 2020년대에는 1.9%로 쭉쭉 떨어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 올해 1.9%였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내년엔 1.7%로 떨어질 거란 OECD 전망치도 있었거든요. 이 OECD의 전망치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저성장 원인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꼽았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전망 기사가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도 위기감을 좀 느낄 필요는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G9 편입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견해를 냈어요. 네, 맞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은 세계 9대 강국인 G9에 들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했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만 해도 GDP 기준으로 전 세계 12위를 기록했지만 2050년이 되면 15위 아래로 되고 2027년엔 아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게 한국 언론은 피크 차이나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 이 한국이 G9에 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한국의 성장기는 끝났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내용 표현 자체가 좀 세서 뭐 이런 걸 바라는 건가라고 읽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인구 절벽이 심각하고 또 무역 수지에 의존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을 거치고 나면 또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제3국의 시각을 또 잘 들어보고 참조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이 우리 그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된다는 거는 참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언제 쉬울 때가 있었나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또 열심히 하면 또 극복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거 부정적으로 볼 일만은 아니고 네. 열심히 하자고요. 어쨌든 언제 열심히 안 한 적 있어 우리가? 늘 열심히 했죠.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전기차 충전 배달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사용이 쉽지 않은 교통 약자를 위해서 배터리를 싣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서울에서 도입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는 그 배달 서비스가 충전 서비스까지 되는 거예요. 항상 뭐 전기차 사용자는 늘고 있는데 충전소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해답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또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기차 구매가 급증을 하면서 서울 시내에서만 등록된 전기차가 올해 8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전기차 충전기도 물론 계속 늘리고는 있죠. 그런데 2020년에 그 8,400여 대 대비 올해 4만 5천여 대로 5배나 늘렸는데도 구매가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충전 수요를 어떻게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어제부터 이 전기 자동차를 충전해주는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건데요. 특히 충전 구역까지 이동이 쉽지 않고 충전기 접근성도 떨어져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1년간의 실증 기간 동안 그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라든가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이런 곳들 있죠. 이쪽에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선은 교통 약자를 위해서 이게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건데 점차 확대되겠죠. 네. 그러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이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경쟁이 셀 것 같아요. 예, 실증사업 참여자는 선착순 30명을 1차 모집합니다. 장애인, 임신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보호자 명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우선 제공을 하는데요. 이 서울 전역에서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참여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설정해서 호출만 하면 이 충전 차량, 배터리 팩을 탑재한 충전 차량이 원하는 위치로 출동을 해서 급속 충전을 진행해 줍니다. 충전 요금은 1kW 시당 340원, 30kW 시에 1,200원이고요. 이 실증 사업 참여자에게는 30kW 시 무료 충전 이용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전을 기다리는 동안에 타이어 공기압 체크도 해주고 유리, 휠 세정 등 이런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거. 옌신 건강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병원에 잘 가지 않는 아. 거, 몸이 튼튼한 거 아닐까 싶어요. 프랑스 생리학자가 얘기했는데 클라우드 버나드가 그랬어요. 외부 환경에 의한 이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것. 어렵죠, 좀? 네, 많이. 좀 어려운데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뭐 늘 면역력 이야기 하잖아요. 외부 환경이 변해도 내 몸의 항상성이 유지된다는 건 이건 건강한 게 맞죠? 네. 춥고 덥고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아도 내 몸이 그걸 지켜내는 버텨내는 뭐 거죠. 이런 거거든요. 네. 자, 그 팁을 좀 드리죠. 닥터 하우스 갑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상체질과 전문의 이희승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알려주시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가만히 있자. 이게 거북이 아닙니까? 거북이? 거북이면은 오늘 장수를 얘기할 거군요. 땡! 그건 아니고요. 거북이 등표면이 어떤 것 같으세요? 거북이 등표면 이게 거칠거칠하고 쭉쭉 갈라진 게 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피부도 이 거북이 등껍데기처럼 쩍쩍 갈라지고 거칠거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쩍쩍 갈라지는 피부, 습진입니다. 만약 제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이 습진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네, 습진은 꽤 넓은 의미를 가진 피부 질환입니다. 독립된 하나의 질환만을 뜻하기보다는 비슷한 증상을 가지는 피부 질환군을 총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성 습진이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그런 상당히 많은 피부 질환이 습진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습진이란 이제 여러 가지 자극으로 인해서 피부에 일어나는 습진성 염증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자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극이 원인이에요? 한의학적으로 습진의 원인은 사실 이제 복합적으로 면역계 이상 과정이 서로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선천적으로는 체질적인 타고난 소인과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후천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이제 식습관,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기후나 환경 같은 거의 영향으로 이제 면역력에 불균형이 생기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치료를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만성 습진이 된다고 보는 거죠.
습진은 제가 느끼기에는 가을, 겨울에 더 많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 겨울은 사실 좀 춥잖아요. 네.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의 모세혈관이 수축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공기 자체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부가 가지고 있는 보습력이 이제 비교적 떨어지게 되는 거죠.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있는 그 피지선이 위축이 되게 돼요. 그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던 수분도라든가 피지가 줄어들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습진이, 저는 이제 주부 습진을 달고 사는데 이런 습진들은 주부들이 잘 걸리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제 살림하시다 보면 손에 물이나 세제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너무 과하게 노출이 자주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요인들이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면서 이제 생겨나는 피부염이 되는 거죠. 이제 손에 빨갛게 반점이 올라온다거나 이제 건조감이 심해지고요. 비늘처럼 막 떨어지는 그런 습진성 병변이 나타나게 되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 피부 병변 자체가 엄청 부어오르면서 이제 손등이나 손목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도 중요한데 내 몸에서 가지고 있는 면역력이나 피부 자체의 재생력 같은 이런 내부적인 요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이 가려운 증상, 이거 말고 또 다른 증상도 보이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붓거나 붉거나 이제 진물이 나는 이런 증상은 좀 줄어드는데, 만성화가 되면서 피부에 주름이 늘어난다거나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반응이 생기기도 해요. 점점 피부가 갈라지다 못해서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는 출혈성 병변이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예쁘게 아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흉터가 남기도 하거든요. 그럼 하루빨리 깨끗하고 안전한 피부를 가져야 될 텐데 습진은 어떤 식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는 사실 이제 습진을 치료할 때 단순히 증상을 그냥 일시적으로 눌러놓고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의 이제 기혈 순환을 좀 좋아지게 만들면서 피부의 면역 체계나 재생 기능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약이나 침 같은 이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있죠. 그거 이외에도 한약재를 추출해서 이걸 피부에 직접 도포를 하는 그런 외치요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선을 이용한 광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습진을 치료할 수 있어요. 아, 치료 방법이 다양한 게 있네요. 그럼 예방법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습진을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 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한다거나 생활 습관도 올바르게 교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비누나 세제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천연 제품을 사용하시고요. 손을 씻고 난 다음에는 피부 보습제를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부 수분도 중요하니까 매일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서 몸속에 수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주세요. 오늘 치료법부터 예방법까지 정확하게 습진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희승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황재욱입니다. 이정수님, 혹시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속 명대사가 무엇인가요? 저는 그 원빈의 얼마면 되냐고 내가 돈을 해결하겠어. 네, 저는 약 20년 전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 나오는 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아, 좋죠. 저도 그거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선생님도 그러신가 봐요. 예. 그리고 이번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내 기안의 소리 이명입니다. 아, 이게 이 안에 뭐 있다 뭐 이런 건가 봐요. 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명은 쉽게 풀어 기울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귀나 머리 한쪽 또는 양쪽에서 느껴지는 청각적 자극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게 딸랑딸랑 소리만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들리는 소리는 많습니다. 이명 증상이 고음일 때는 삐 소리, 귀뚜라미 소리, 매미 소리, 날카로운 금속성 기계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저음일 때는 바람 소리, 물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명 증상이 이렇게 소리가 느껴지는 게 다인가요? 땡,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과 동시에 전신적인 증상인 관절통, 무기력, 소화불량, 요실금 등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러한 증상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청각신경이 손상돼 난청이 생기는 것은 물론 어지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생활하는 게 불편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명이 이어지면 일단 예민해집니다. 사람이. 예. 그리고 불안하고 짜증이 심해지는 등 심리적, 정신적 고충이 커져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고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이명은 왜 생기는 겁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뇌의 피로, 두 번째가 마음의 피로, 세 번째가 육체의 피로, 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명을 앓는 분들이 꽤 있을까요? 그럼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명으로 진료받는 환자는 매년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2021년에는 무려 34만 7천여 명의 환자가 이명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명은 어떻게 진단하는 겁니까? 이명은 앞서 말한 것처럼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정확한 병력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막검사, 청력검사, 엄분별검사, 이명도 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 대학병원 같은 데서 CT나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명 환자들은 자기밖에 못 듣잖아요. 그렇죠. 검사들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검사 기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명의 성질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즉 소리가 어디에서 납니까?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또 강도는 또한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걸 자세히 환자분이 기록해 온다면 실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서 이명이 커지고 작아지느냐 그런 외부 요인은 없는가에 대한 그 정보도 우리가 알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명은 치료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이명은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만은 병을 정확히 치료하려면 원인 분석이 가장 정확하고 또 원인을 분석한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낫고자 하는 의지가 따랐을 때만이 사실 가능합니다. 한의사 입장에서 환자와 소통이 정확히 되면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방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정기적인 청각 관리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명은 아까 전에 뇌의 피로, 마음의 피로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평소에 이명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는 훈련, 스트레스 푸는 법을 각자 자신만이 터득을 내서 해야 이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명 예방법은 우리가 다 배운 겁니까? 또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명은 우리 뇌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네. 뇌가 잘못 반응해서 만들어내는 잘못된 청각 인지 이게 이명입니다. 에이.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아픈 거를 억지로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명 소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무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는다면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충분히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황재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그리고 속마음까지 알려드립니다. 1% 엄마 코칭 샤론쌤 이미애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론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재현 씨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얘기 나눌지 주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1% 엄마 코칭 첫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D-51일 얘기를 했었는데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야, 어우. 근데 저도 큰아이 그 입시를 치러봤으니까 수능 때 그 긴장감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저는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네. 데려다 줄 그 학교 차 타고 그대로 한번 갔다 왔어요. 실수할까 봐.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력고사를 봤는데 제가 시험 볼 때보다 아이 시험 볼 때 훨씬 더 긴장이 아, 되더라고요. 그럼요. 뭐 학부모도 긴장감이 상당하죠. 근데 올해는 재수생 포함 N수생이 많이 응시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올해 수능 접수자 중 31.7%가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이제 N수생인 거죠. 작년에 그 명문 학교들의 그 중도 탈락률 학생이 2,000명이 있다고 해요. 이들은 곧 반수생이잖아요. 왜 이런가 봤더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겠다라는데 용기를 내고 내가 이참에 학교를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자. 아니면 아예 핫한 의대를 가자. 이런 의지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그 이틀 동안은 정말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마음의 안정 유지하고 건강 유지하고 이걸 텐데 이게 학부모들이 더 노심초사하니까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크면 클수록 해줄 수 있는 게 먹을 거 잘 챙겨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요즘 이제 SNS를 보다 보면 이제 수능 도시락 이렇게 리스트들이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데 저도 이제 3년 남았는데 관심 깊게 보고 있어요. 근데 수능 도시락은 수능 당일에 싸는 거 아니에요? 왜 벌써 사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엄마들은 학교 도시락을 다 쌌잖아요. 아이들 막 3개, 4개. 근데 요즘 엄마들은 급식 때문에 도시락을 싸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왠지 수능 날에는 제대로 먹여야지 시험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연습하는 거죠. 도시락을 또 연습해요. 아니 근데 우리도 시험 볼 때 도시락 싸간 경험 있는데 네. 그게 2교시인가 뭐 몇 교시 끝나고 먹게 되는데 그렇죠. 밥맛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뭘 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능 도시락 보면서 이번 주는 학교에서 수능 시간표랑 똑같이 생활한다고 해서 저도 일주일 동안 수능 도시락을 연습해 보기로 했어요. 네. 막상 도시락을 싸보려고 하니까 어떤 반찬을 넣어줘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런 사연도 올라와 있고 이렇습니다. 네, 뭐 연습 삼아 하는 거라 좀 골고루 싸봤어요. 근데 난생 처음 싸보는 도시락 시간이 엄청 걸렸네요. 1시간이 훌쩍 아들의 평가가 기다려집니다. 뭐 이런 또 글도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싸보는 도시락 그렇구나 진짜. 네. 유치원 이후로 진짜 대한민국 우리 어머니들 정말 엄지척이에요. 대단하세요. 저 미리 싸본다는 거죠. 글쎄 그렇잖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검색하실 때 해시태그 쓰시잖아요. 네. 해시태그 수능 도시락 연습 이러면 온갖 사진이 올라옵니다. 보는 거죠. 무엇을 싸야 될까? 양은 얼마큼 해야 될까? 아니면 기름진 것도 괜찮을까? 아니면 계란을 쌀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어머님들은요. 도시락을 똑같이 싸서 아이들 수능 볼 때 자기 도시락을 베란다에 놔놓는데요. 네? 상했나 안 상했나 실험해보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면 네. 그러니까 지난 그 수능 만점자들 도시락 제가 이렇게 봤더니 된장찌개, 계란찜, 불고기 막 이런 거들 들어가 있더라고요. 수능 만점자요? 그거 먹으면 만점 맞을. 그래서 고기는 꼭 들어가는구나 약간 이런 아이디어도 얻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좀 속이 편하려면 죽이 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또 저희 옛말에 왜 죽순다 이런 표현 있죠. 맞아.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런데 그것도 또 옛말인 것 같고 네. 오히려 좀 속을 편안한 음식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예. 아니 지금 죽 말씀하시니까 예. 미역국 사연 네. 올라왔어요. 맞아. 우리 아이는 미역국을 좋아해서 미역국 싸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하셨는데 싸주십시오. 좋아하는데. 저도 저희 큰애 미역국 좋아해서 그날 미역국 싸준 것 같아요. 근데 붙었잖아. 근데 저 재수는 안 했어요. 네. 싸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좀 찜찜한가요? 뭐 속설이 있잖아요, 몇 네. 가지가. 그렇지만 이제 어떤 또 이거를 반전으로 사용하는 어머님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가 미역국을 좋아해요. 미역국을 싼데 마음이 왠지 찝찝하잖아요. 아이한테. 너 만일에 시험 못 보고 떨어지면 엄마가 미역국 싸줘서 그런 거야. 엄마 빙의 대라. 네, 편안하게. 네, 그런데 수능 도시락은 보통 보온 도시락이에요. 이 도시락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국을 너무 뜨거운 걸 넣어가지고
정작 먹을 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애들이 도시락을 안 싸봐서 뚜껑을 어떻게 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안 열려서 난 밥만 먹고 왔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김이 이렇게 안 빠져서 안 열리면 낑낑대다 그냥 맨 밥만 진짜 네. 먹고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네. 너무 이제 밥 반찬에 신경 쓰다 보니까 수저를 안 싸주는 경우가 또 많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별의 별일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어렸을 때 공부할 때도 긴장하면 배가 그렇게 아팠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네. 이것도 엄청 고민이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아침 안 먹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수능은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고요. 그리고 수능 시험을 굉장히 오래 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락은 평소 먹는 대로 싸주는 것도 좋지만 아침을 안 먹을 때 저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떤 날은 살짝 누룽지를 끓여줘 보고 아니면 미숫가루, 시리얼 어떤 것도 있어요. 조금은 곡기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아침에 죽 같은 거 먹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바나나나 초콜릿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열량이 좀 있고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도시락 문제는 그게 가서 생소하면 안 되니까 그 낮에는 점심 때 학교에서 밥 먹고 오니까 저녁 때 도시락을 그대로 해서 아이한테 그 식단 그대로 한번 먹여보면 오늘부터 해서 내일 모레인가? 그럼요. 네. 오늘 그것만 하루라도. 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라도 네. 먹여보시죠. 방법만 알면 네. 되니까. 그다음에 옷이 또 문제예요. 네, 날이 네. 또 주로 추워. 근데 안에 들어가면 또 요즘에 보온이 잘 되니까 어떻게 입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난방이 나오는 데는 이제 따뜻하고 창가 쪽은 좀 춥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옷을 여러 겹 입어서요. 예, 더우면 벗고 네. 추우면 또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환기 같은 것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교실 환경이요 예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아니면 뭐 핫팩 이런 거 챙겨가면 어떨까 싶어요. 또 네. 손발 차면 네. 혈액순환 안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핫팩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도 모르니까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감독관한테 확인해야 돼요. 이거 써도 되는지. 감독관이 오케이 하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또 옷 때문에 아침에 아이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애가 입고 가고 싶은 게 네. 있어. 그럼요. 그러면 그냥 입고 가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이 핫팩 같은 경우도 가지고 가야 될 게 있고 못 가져갈 이거 한번 점검해 보죠. 네. 예. 네. 어떤 가져가야 것들이 될 게 있을까요? 있고 못 가져가야 될 게.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당일날 꼭 가져가야 될 거. 그다음에 정말 가져가면 안 되는 거 구분이 있잖아요. 먼저 가져갈 거는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일 중요한 거 수험표. 그렇지. 수험표. 그리고 자기 얼굴이 있는 신분증. 신분증. 내가 누구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컴사라고 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예, 필요하고요. 수정 테이프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교실에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 상당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마스크도 필요하고요. 다양한 펜 같은 것들 준비하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교시, 2교시 끝나고 도시락 먹어야죠. 예, 도시락 먹었을 때 도시락, 물, 그다음에 수저 같은 거 챙기시고 또 당 떨어졌을 때 간단히 먹는 초콜릿 같은 거 준비하면 됩니다. 네. 저는 그 수능 볼 때 귀마개나 뭐 방석, 네. 담요 챙기는 친구들 봤거든요. 맞아요. 이건 괜찮은 거죠? 그것도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귀마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아이 앞에 있는 아이가 계속 몸을 흔들어. 발을 계속 굴려. 또 요즘에 킁킁킁 거리는 아이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 소음에 예민한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너무 조용한 데서만 공부하지 말아라. 뭐 지하철에서도 공부해도 되고 시끄러운 데서 되고 이게 약간 우리가 이게 면역이 좀 생겨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무지하게 소음에 대한 면역이 그것도 고민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수험표 없어서 놀래는 집 많잖아요. 의외로. 예, 네. 의외로 많죠.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을 딱 준비하시면 고사장에서 배부해 줍니다. 사진을 들어줍니다. 준비하면.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험표 때문에 뭐 다시 집에 간다 만다 이러지 말고 항상 세트로 가지고 있어라. 사진 한 장은 같이 있어라. 이래도 됩니다. 아니 그 고사장 안에서의 그 환경은 생각을 못
좋겠네. 진짜 네. 어떤 애는 이런 애도 있을 거고. 맞아. 킁킁거리는 애들.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네. 바람 부는 데서 막 소음 있는 데서 그렇죠. 양궁 연습하듯이 그런 환경에서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 네. 그리고 이 저 종이다 보니까 네. 수험표라든지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 네.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맞아. 요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망치니까 요것도 대비를 잘 하셔야 되고 또 가져가서는 안 되는 물건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디지털 기기.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라든가 MP3라든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마트워치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계산기라든가 이런 거 가져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많이 써봤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만일에 이런 게 가져갔다, 뭘 가져갔다 반납하시면 아, 돼요. 예. 반납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핸드폰 가져가면 안 돼 하니까 안 챙겼어요. 근데 이동 시간 중에 엄마 나 심심하니까 핸드폰 빌려줘 이렇게 된 거죠. 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차가 밀리니까 야 빨리 가 이래서 본의 아니게 엄마 핸드폰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또 아빠가 애 잘 갔나 전화한 거예요. 전화했어. 그래서 사실 뉴스에 몇 번 나왔죠. 네. 부정행위로 아이고, 아이고. 간주됩니다. 예,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이제 준비가 이제 완벽하게 돼서 이제 딱 이제 요즘에 이제 데려다 주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 이제 들여 보낼 때 그때 정말 부모님 마음이 어떠실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뭐 정말 뭐 시험 꼭 잘 봐봐 이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막 화이팅 이것도 조심스럽고 화이팅 하면 돼요. 그냥.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고민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한번 꼭 알아주면 어떨까? 그렇죠. 예. 100마디 말보다. 예, 네. 수능날 그래서 네. 듣기 싫은 말 베스트 5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5번째, 시험 잘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이거 듣기 싫답니다. 근데 좀 의외이기도 하고 네.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 마음이 좀 공감이 됩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절대 실수하지 마. 아, 이건 저라도 싫을 것 같아요. 3위가 시험 잘 볼 수 있지? 이게 14.2% 차지했고 2위가 못 봐도 돼. 재수하면 되지 뭐. 이거 당일날. 이게 이 부모 입장에서 부담 안 주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묘한 기분 들죠. 그렇죠. 네. 그리고 1위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25.1%가 응답했는데요. 누구는 벌써 숱이 붙었다더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역시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네. 누구는 그랬다더라. 네. 비교하는 말. 이거 정말 기분 나빠요. 네. 하지 그렇죠. 마세요. 네. 아우 정말 근데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날 저희 어머니는 뭐 이게 약간 엄청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등만 두들겨 줬는데 그 모습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 몇십 년의 그 네. 그게 진짜 아직까지도 그 얼굴이 생각이 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격려까지 해주고 아이들이 무사히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일단 8시 10분까지는 고사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착석해야 됩니다. 물론 6시 반부터 입실은 가능하지만 8시 10분에는 자기 고사장에 제대로 딱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지하고 문제지를 나눠주죠. 예.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 경우는 내 시험지가 제대로 왔는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문제를 풀 때는 자기 수험번호가 짝수면 짝수형. 홀수면 홀수형을 푸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수능 자체가 주요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주요 과목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 그럼 나만 못 봤어가 아니라 시험이 어려워 모든 아이들에게 어렵구나라고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어가 어려웠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수학을 더 잘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탐구일 경우에는요. 한국사를 보고 제1탐구, 제2탐구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예, 근데 그거를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궁금해서 제2탐구 멀리 보면 부정행위로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게 판별이 안 되면 이게 큰일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험 중에 챙겨야 될 건 뭐가 있어요? 시험 중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시간이
남고 어떤 애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한 아이에게 너 정답 써와 할 수는 없죠. 근데 시험이 좀 남았어요. 그런 아이들은 수험표 뒤에다가 모든 문제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자기가 좀 혼동되는 문제들 그런 거는 좀 써오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꼭 이거 시험 끝나고 그 쉬는 시간에 나가면 아이들이 야 그거 몇 번 뭐 맞춰보잖아요. 이거 맞춰봐. 맞아요. 야 이거 안 좋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모든 문항에서 그 문제만 헷갈리냐?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네. 수능 날 밤에 그다음에 EBS에서 발표할 때 그때 채점합니다. 그렇지. 미리 하지 마세요.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집에 가만히 아유 그럼. 그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죠. 막 여러 마음도 들고 시계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탐구 영역 시작했겠네. 그렇죠. 뭐 이제 뭐 시작했겠네.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막 일이라도 하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기도 갈 것 같아요. 기도와 네, 마음이 네, 네. 불안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아이가 수능 고사장 들어간 뒤에 네. 일상생활 못하는 부모님도 많으시죠. 거의 못하시죠. 어. 그러니까 만일에 뭐 생계로 할 수 없이 생업해야 된다는 분들도 아마 하셔도 머리에서는 계속 돌 거예요. 예, 종교기관에서는요 이 수능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1교시 국어 영역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고3 때 갔을 때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또 재수할 때는 그냥 혼자 집에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험 시간에 맞춰서 뭐 이렇게 길을 불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쫙 내 길을 그 아이한테 막 주는 거야. 네. 난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요? 이렇게 산이라도 올라가서 좀 이렇게 맑은 기운을 그 아이만 탁 생각하면서 보내줘요. 아이가 시험 보면서 정신 색깔리더라. 고3 되면 엄마들이 종교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교시, 2교시, 3교시를 잘 버텼는데 4교시 때 몸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잘 기도하다가 집에 왔는데 아이가 4교시를 못 봤대요. 네, 그래서 내 탓이라고 정말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하는 학부모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그거랑 하셔도 상관없어요. 돼요. 네. 아니 뭐 그 전부터 새벽 기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100일 기도 가고. 근데 이제 딱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말 어둑어둑해지잖아요. 그때 이제 또 데리러 가시잖아요. 네. 그때 보면은 이벤트를 또 준비하시는 또 부지런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두우니까 이렇게 알록달록한 LED 이렇게 켜서 고생했어! 이렇게. 저는 떨려서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많이 그 있죠. 고사장 딱 나왔을 때 보이는 엄마의 얼굴. 저는 못 봤습니다만. 네. 저는 왜냐면 그 예체능 바이올린 전공했기 때문에 네. 사실 수능 끝나고 실기가 그렇죠. 중요했어요. 실기. 네. 바로 연습실 갔었거든요. 근데 일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끝나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긴 해요. 보통 이제 4교시 끝난 학생들도 있고 5교시가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인데요. 보통 인문계열 학생들은 5교시까지 보면 깜깜할 때 들어갔다가 깜깜할 때 나오는데요. 멀리서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얼굴도 보이고 어깨도 보여요. 네, 그래서 축 처진 아이는요. 저녁도 안 먹고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은요. 노래방 갑니다. 스트레스 풀러다는 거구나. 노래 부르고 또 어떤 아이들은요 엉엉 웁니다. 억울하다고. 근데 저는 물어봐요. 진짜 억울해? 엄마한테 점수 안 나와서 솔직히 시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요 엄청 고생했죠. 근데 이때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사설 입시 기간. 1교시 끝나고 발표하고 2교시 끝나고 발표하고 서로 막 복수의 사설 입시 기관들이요 등급 컷을 막 말하기도 합니다. 내로 밤에는요 EBS 수능 해설 특별 방송이 있습니다. 그때 차분하게 앉아서 답을 맞춰보고 그리고 또 왜 해야 되냐면 이때 자기가 원점수를 알아야지만 얼추 그 1등급, 2등급 컷을 알아요. 그래야지 또 이게 수시에 갈까 말까 고민하기도 하죠. 네. 아니 우리 때도 그거 끝나고 이제 놀자고 친구들하고 다 네. 얘기해놓고 수능 끝나고 딱 나왔는데 진이 빠져서 그렇죠. 그냥 집에 가서 잤어요. 마음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바로 그거 하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네. 문제 이거 해서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입시학원에서 하는 거 가채점 이런 거 100% 다 신뢰할 수는 없는 절대 거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기관들이 빨리 선점하려고 막 과하게 낼 수도 있고요. 네. 경쟁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정답을 틀리게 쓸 수도 있어요. 수험표에 체크했는데 시험지는 2번인데 내가 3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틀리기 때문에 12월 8일 성적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조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정답을 적어오지 못해서 가채점을 못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뭐 시험을 열심히 본 아이들은 문제만 봐도 아는데 또 많은 아이들은 문제를 봐도 모릅니다. 내가 뭘 체크해야 될지. 네. 찍었으면 모르지.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시험지는 이제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본인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느낌이 내가 좀 잘 본 것 같다. 네. 이러면은 이제 뭐 수시 면접이나 논술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네. 좀 마음 편하게 네. 요 정시 결과를 좀 네. 기다려도 되겠어요. 보통 수시에 낚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시를 자기 성적보다 낮게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내가 시험을 제일 잘 봤어. 평상시 본 시험에서 제일 잘 본 게 수능이라 이런 학생도 있어요. 네, 그런 학생도. 자, 11월 16일 날 수능을 보고요. 12월 8일 날 성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시 합격자 발표는요. 네, 12월 15일이고요. 정시 접수가 1월 3일부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정시는요, 내 성적을 안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수시는 6장, 정시는 3장인데요. 정시를 원서 쓸 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성적과 비슷하게 하는 거를 적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보험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안정 지원. 네, 그다음에 아니야, 이번에 한번 질러보자 이랬을 때 상향 지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모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수능 끝났다고 해서 뭐 다 끝났다 이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심리적으로는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뭐 배우고 싶었는데 못 네. 배웠던 거 이런 거 배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이렇게 좋죠. 취미 생활이나 네. 이렇게 그렇죠. 아르바이트 하고 싶다는 근데 학생들도 아이들은 있고. 뭘 하고 싶니 그러면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다고 하고요. 아, 그래요? 네, 아르바이트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여자아이들은 수술하고 싶다고. 겨울에 재탄생. 소위 여기서 그렇죠. 튜닝 한다고. 네. 그렇죠. 네. 그 시기가 있죠. 사실. 시기가 있고요. 네. 그 수험표 이벤트라는 게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활용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학교를 가야 되니까 네. 그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의 관계, 네. 그렇죠. 또 여행 여유가 되면 또 여행도 좀 했으면 운전도 배우라고 하고. 아, 운전도 운전요. 배우고. 네. 네, 그러네요. 할 게 많네요. 모쪼록 기운 내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네.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돈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머니. 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께 네. 간단히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랫동안 경제 전문 기자로 일했고요. 지금은 경제평론가로 일하는 박연미라고 합니다. 세금 하면 너무 골치 아파 어려워 이렇게들 말씀하실 텐데 오늘 싹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오, 든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혼인에 따른 증여, 재산 범위 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이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이거 반가운 소식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오늘 한번 챙겨보려고요. 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할 텐데요.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증여라는 게 사실 말이 어려운데 증여, 한자어로 줄 증에 줄여, 그냥 준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 없이 공짜로 준다. 근데 준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돈이 오고 간다 그 의미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직간접적으로 내가 돈이나 재산이나 무형의 자산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이득을 본다. 그러면 다 증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남한테 뭘 공짜로 받았다, 신난다 이게 아니라 공짜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자니까 신난다. 아닙니다. 돈을 받으면 반드시 세금을 낸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내 자식에게 내가 돈을 준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 상관이 있습니다. 일단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결혼할 때 그 혼인에 대한 증여 재산이 공제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증여 재산이 공제된다. 이건 또 뭔 얘기인지? 증여는 사실은 누구에게 받느냐,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증여해 받느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그 정도는 줄 수 있지.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증여 공제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년 동안 남편이나 부인에게 돈을 받았다. 그럼 6억 원까지는 우리 사이에 그럴 수 있지. 부부 사이에 6억 원까지는 증여 공제 대상이 돼요. 세금을 안 내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 10년 동안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다 하면 2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직계 비속에게서 증여를 받는다. 엄마 아빠 말고 다른 내 아래쪽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받으면 5천만 원까지. 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말고 다른 친족, 그러니까 우리 친척 누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돈을 받는다면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요 10년 동안 그 돈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저기 3년 전에 결혼했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 5천만 원까지는 괜찮았었죠. 원래대로 했었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올해는 여기에 5천만 원까지는 원래 괜찮았고요. 여기 1억 원이 혼인공제로 추가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5천만 원에 1억 원 더하시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만약에 남자 쪽에서 부모님에게 1억 5천만 원 받고 여자 쪽에서 1억 5천만 원 받는다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3억 원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아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내년 1월 내년 1일부터 1월 1일. 이게 이것도 꼼꼼히 잘 아셔야 되겠네. 네. 이거 된대 하고 바로 내일쯤 증여하시면 증여세를 문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거 기간 중요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런 정책이 나왔을까요? 사실은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어요. 아니 그동안 3개에 1,000원 하던 붕어빵이 이제 하나에 1,000원인데 그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리고 5천만 원씩 양쪽에서 증여를 받는다고 해도 사회초년생이 전셋집 구하기가 빡빡하다. 맞아. 수도권에서 이 물가 인상분을 좀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예 구체적으로 금액을 좀 정해주면 이걸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 간에 이렇게 돈 오고 가는 게 참 이렇게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저희 아이한테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용돈 주실 때도 그게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신다고 안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요? 굳이 그냥 주시면 신경 안 주셔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가족 간에 한 어느 정도 한도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요. 오늘 좀 배워가겠습니다. 대부분 용돈을 네. 세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몰아서. 걱정이 되실 만큼 주신다고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 크고 작게 그 돈이 오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한번 확실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간 금전 거래 고민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재용 아나운서가 좀 소개해 주시죠. 내년 봄에 아들이 결혼합니다. 예쁜 예비 며느리와 알뜰살뜰 모아 전세금을 마련했다는데 돈이 부족해서 2억짜리 대출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금리도 높은데 매달 이자를 갚느니 저희 부부가 보태주고 싶은데요. 아들이 한 살 꼭 갚는다고 빌려만 주라고 하네요. 고이 키운 자식 마음 같아서 그냥 주고 싶지만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도 그냥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들어서 차용증이라도 써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보태주려고 하시는 건데 증여세 때문에 고민이 된다 이런 사연입니다. 사실 뭐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늘 받아만 부끄럽지만 받아만 왔기 때문에 차용증을 쓴다 이러면 약간 차용증 막 이렇게 되거든요. 어색하죠.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그냥 공짜로 큰돈 받은 게 아니다. 이걸 입증을 하려면 사실은
차용증을 써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일단 부모가 자식에게 큰 돈을 준다라고 하면 요때는 요걸 증여로 추정을 해요. 빌린 거 아니구나, 그냥 받은 거구나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가 한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갑자기 샀다. 돈 어디서 났니? 그때부터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맞아요. 거고 부모님한테 꿨어요, 갚을 거예요. 요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취득 자금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증여가 아니다. 요거 갚을 거다. 차용증으로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돈을 꿔주고 빌려주고 요 이자 낼 겁니다. 갚을 겁니다를 입증을 하는 건데요. 차용증을 안 쓰고 몇억 원이 오고 간다고 요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상 증여 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도 추가되는 금액을 받았다라면 그거는 과세의 대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연의 경우는 2억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혼자 받을 수 있는 돈이 내년 1월 1일부터 1억 5천만 원이니까 초과하는 5천만 원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세 계산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증여세도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진이 되는 구조예요. 우리 전기요금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누진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증여세 세율표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1억 원 이하는 10%, 그리고 1억 원에서 5억 원 구간은 20%, 이런 식으로 세율의 구간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건 1억 5천만 원이 해당되는 구간이니까 세율은 20%가 되겠죠. 그러면 누진 공제액에서 그 증여 공제 대상이 1,000만 원입니다. 간단한 계산을 좀 해보면 1억 5천만 원 곱하기 20. 그러면 3천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공제를 1,000만 원 해준다고 했으니까 3천 빼기 1,000은 2천. 세금이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보통 200만 원도 손이 막 떨릴 것 같은데 2천만 원에 사실은 2만 원도. 네, 2만 원. 네. 1억 5천에 2천이면 너무 많은데 혹시 만약에 이걸 안 내게 됐을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되나요? 자, 소득 있는 곳과 공짜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연하면 지연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가산세가 무섭습니다. 가산세가 원래 내야 하는 세금의 20%. 그런데 요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자 연체하면 날짜 곱해지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가산세에 지연한 날짜까지 곱해진다. 세금은 미루지 않고 내는 거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잡고 계셔야겠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약간 네. 이 복불복이라고 약간 안 걸리는 경우도 좀 있지 않나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혹여나.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세정 당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요거 나중에 걸리면 2배, 3배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내야 하는 세금은 미루지 않는다. 피할 수 없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거액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면 이때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연봉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싼 집을, 이렇게 비싼 건물을 너희들 능력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때도 조사가 될 수 있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했을 때 아버님이 큰 회사 사주다. 그런데 이 회사가 뭔가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사주 일가의 계좌를 들여다봅니다. 이때는 물론 국세청에서 먼저 통지를 하죠. 언제 어떤 이유로 세무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소명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신고하고 제대로 내는 게 낫겠네. 나중에 누진까지 걸리면 이거 큰일이니까. 더 큰일이죠. 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섭네. 무섭죠. 자, 그럼 증여세를 내지 않고 빌린 돈이란 걸 입증하려면 결국 이 차용증이라는 걸 꼭 써야겠네요. 네, 차용증이 아마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상식선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돈이 오고 갈 때 누가 빌려줬다? 누가 갚는다? 이자는 어떻게 내고 누구 계좌로 받고
이자율은 몇 %인데 만약에 며칠 밀리면 얼마를 얹어주기로 한다. 언제 상환하고 어떤 통장으로 상환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영 골치 아프고 번거롭다 싶으시면 고정된 양식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금전대차 계약서라는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걸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돈을 빌리면 또 그 후에 또 뭔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용증만 쓰고 딱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매달 이자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날짜에 이자가 들어간다는 걸 거래 내역으로 입증을 하시면 되니까 매월 5일에 이자가 간다 하면 5일에 입금하셔야 되고요. 상환했다. 상환도 아마 부모님 세대에도 목돈을 집에 두시고 계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1,000만 원 이렇게 신문지에 싸서 오가고 거래 내역이 안 남잖아요. 네. 이렇게 주고받으시면 곤란하고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고 금전이 오가야 한다는 건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부모의 입장에서 매달 자식에게 이자를 받는다. 그게 좀 그러실 수도 있어서 내 돈 내가 빌려주고 무이자로 주겠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 날짜에 안 들어오면 독촉 문자도 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이자 괜찮아. 이자 환영 이러실 수도 대환영, 있고. 네. 물론 부모님들 중에 이제 마음이 나는 여유가 좀 있어서 굳이 안 받고 싶다 하셔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만약에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요걸 고이자로 받고 싶지 않으시니까 은행 이자까지는 나는 받을 필요 없어 해도 이자를 너무 많이 깎아주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덜 받으신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라면 사회통념상 그냥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라고 해드립니다. 이자율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특수 거래인 간에 4.6%인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 4.6%는 예로 들어드린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이자율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보통 은행 이자 수준의 이자는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법에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요거 이상한 거래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연간 계산을 해봤을 때 덜 받은 이자가 1,000만 원을 안 넘는다라면 요 정도는 그런 거예요? 봐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4.6%가 원칙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네. 듣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받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받아서 전세 자금을 내려면. 증여받으려면. 받아서 전세자금 내시려면 제가 1월 1일을 몇 번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뭐 우리 사이 변치 않는다면 내년 1월에 그 이후에 결혼하셔도 되죠. 전셋집 지금 구하고 당장 오늘 결혼하셔야 되는 거 아니면 1월 1일 이후로 미뤄서 증여를 그때 받으시고 양쪽에서 1억 5천만 원씩 도움 받으시면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아는 상식인데 네. 그 특수인 거래 관계에서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거든요. 2억까지. 요것도 참고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넘어가면 2억은 그건 써야 돼. 차용증은 쓰고 2억까지는 그 이자가 없어도 돼요. 근데 그거 넘는 거는 이자가 있어야 되고. 네. 맞죠?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네. 만점입니다. 네. 다음 사연도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선 제가 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저에게 모두 이체를 해줍니다. 그 돈으로 고정 지출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는 적금과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월급을 저에게 이체하는 것이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처럼 부부간에 월급을 이체하는 것도 증여세 부과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니 이건 그러면은 이제 그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를 주는데도 이게 증여세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궁금한데요, 저도. 아니 생활비 네. 명목으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까지 맞아. 세금을 네. 매긴다고. 현금으로 막 뭉치로 주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공짜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어쨌든 내가 번 돈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 야박하잖아요. 같이 사는 사이인데 그러면 사회 통념상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준 생활비, 교육비 혹은
긴급 구호품 이런 것들은 세금을 내는 대상에서 빼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나 생활비나 교육비 때문에 준 거예요라고 이렇게 입증이 되시면 이 부분은 세금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그래,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줘야지. 어우, 깜짝 놀랐네요. 집에 돈 못 보낼 뻔했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사회 통념상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네.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좀 모호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생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유학을 가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지원해주지 않으시면 공부 못 하잖아요. 네. 생활비도 나올 수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다소 고액이 오가더라도 이 부분은 인정해준다. 증여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도 뭔가 금액의 한계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이게 금액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학을 가는데 하필이면 굉장히 학비가 비싼 대학에 하필이면 굉장히 비싼 지역으로 갈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필이면 근데 너 왜 그 비싼 데로 갔니? 이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금액 자체보다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판례가 나와 있어요. 200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박사 후 과정인 연구원이 온 가족과 함께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금액이 넘어갔을 텐데 고액이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증여 아니다. 여기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손자 손녀랑 아들 며느리가 생활할 수가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반면에 고액 자산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부자이신 거예요. 아유 손자 유치원비는 내가 내주마 하고 주셨는데 요건 증여세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건 부모가 내는데 돈이 많아서 그냥 넘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유치원비 많이 내주던데. 근데 이렇게 계좌 이체할 때 그럼 주의해야 될 게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족 간의 계좌이체 하실 때에도 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성과급이나 퇴직금 같이 목돈이 오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에 뭉칫돈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한 생활비가 있었다, 근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이 고민이 좀 해결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자, 다음 사연도 있습니다. 신지연 씨가 주시죠. 네. 아이가 받는 용돈이에요. 이제 용돈 사연인데 아이가 받는 용돈으로 주식을 사서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게 해주려는데요. 알아보니 미성년일 땐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던데 얼핏 생각해봐도 10년 동안 아이가 받을 용돈을 다 모아도 2천만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이거 한때 유행했었죠. 2천만 원 아이한테 증여하고 네. 증여 공제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 각종 주식을 사서 맞아요. 이게 올라가면 이제 증여는 아니거든. 그거 했었어요. 맞아요. 용돈 모아서 2천? 이거 굳이 신고해야 됩니까? 2천만 원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10년 동안 만약에 같은 사람한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예 용돈을 모아서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주식을 사게 된다면 이게 여러 사람한테 받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연자분의 내용을 보면 뭐 여기서는 증여세 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필요한 돈으로 써도 증여대산에 포함이 되지는 않는데 세금 신고 요 걱정 이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야, 이게 그러니까 꼼꼼히 잘 따져서 알아봐야 돼요. 예. 근데 이제 큰 금액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와 달리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네. 나눠서 한꺼번에 증여할 때와 나눠서 증여할 때 어차피 목표점의 액수는 같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 동안 받게 되는 금액의 총액이 같다. 이 경우에는 절세 효과가 특별히 있지 않기 때문에 몰아주시거나 나눠주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넘는 긴 기간 동안 나눠주신다면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5억 원을 증여하고 싶은데 한 번에 5억 원을 준다. 이때는 누진 구간에 따라서 5억 원일 때 30% 세율이 적용이 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천만 원. 그러면 증여세가 9천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세율이 10%로 크게 낮아지니까 증여세가 1,000만 원이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난 1,000만 원씩 5번
5천만 원만 내면 되니까 4천만 원 이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10년 동안 같은 금액이 넘어간다. 총액이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만 냈다고 해도 네. 나중에 총액이 이렇게 되면 더 내세요 하고 고지서가 나오겠네. 그렇죠. 국세청이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야,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네. 세금이 따라가고 그래요. 공짜는 없다. 오늘 하나 또 배웠습니다. 근데 가족 간에 이렇게 돈이 뭐 오고 갈 수 있어요. 뭐 가족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좀 섭섭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근데 사실 세금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는 부의 재분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두가 넉넉한 부모님 아래서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출발선이 너무 차이 나는 거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가 돈 있는지 알고 사업자금 좀 대달라고 그러면 얘기하세요. 야, 세금 때문에 안 된다. 합리적인 이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단 좀 풀린다고 그러죠? 네,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는 어제만큼 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